자, 여러분, 이 강의는 한국사 2권의 1단원 식민통치의 시작단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식민지 시기는 언제예요? 1910년부터 우리나라가 광복한 후 45년까지를 우리가 일제강점기라고 하는데, 이 일제강점기는 우리가 보통 1기, 그 다음에 2기, 3기로 보통 나눠서 가요. 그래서 1910년대, 20년대, 그 다음에 30년대 이렇게 시대 구분해서 보거든요.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할 때 또는 역사를 공부할 때 시대를 구분하는 이유는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와 이 시대가 구분될 때는 이 시기별로 어떤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우리의 이해를 좀 쉽게 하려고 구분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1기 때는 어떤 특징이 있고 2기 때는 어떤 특징이 있고 3기 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우리가 차차 공부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요 1기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제가 이제 조선을 식민지로 삼았어. 그러면은 일제가 우리한테 처음 했던 어떤 태도는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누가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막 두들겨 패는 거야. 그냥 보자마자 그냥 팍팍팍 때려. 내가 뭐 잘못도 안 한 것 같은데 하고 날 잡아갖고 가두거나 패요. 그러면은 나는 그 사람한테 어떤 감정을 느끼겠어요? 공포, 그치? 이런 걸 느끼겠지. 내가 뭔가 저 사람한테 항상 피하게 되고 숙이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무단통치 시기라고 하는데, 무단이라는 건 무력을 이용해서, 힘을 이용해서 강압적으로 하는 걸 무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단통치 시기는 우리가 힘으로, 일제가 어떤 폭력으로 우리를 강압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시기는 뭐로 이해되냐면 폭력, 강압, 이런 시기로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교과서 이제 첫 페이지에 보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자, 일단 총독부가 설치되게 됩니다. 조선 총독은요, 일본 육군 대장, 그러니까 별 4개 대장 또는 뭐 해군 대장 뭐 다 이제 임명될 수 있지만 육군 대장만 임명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총독은 쉽게 생각하면 그냥 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총독은 조선의 왕이다. 자, 왕은 어떤 권한을 갖고 있어요? 법을 집행할 수도 있고, 법을 만들 수도 있고, 행정을 담당하기도 하고, 군사를 부릴 수도 있지.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게 바로 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선 총독이 조선에서 저런 권한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 즉, 조선 총독은 왕이나 다름없었다 라는 얘기겠죠. 조선 총독은 일본 내각의, 그러니까 일본 정치권의 어떤 영향을 받지도 않아. 일본 왕의 직속이야. 그래서 그냥 일왕 밑에 또 다른 조선 왕이라고 생각해서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조선 총독이 다스리는 조선은 요 11기 때는 강압적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헌병 경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헌병이라는 거는 영어로는 MP라고 불러요. Military Police. 그러니까 얘는 군인이야, 군인. 여러분, 군인 하면은 무장한 사람이 군인이잖아요. 그쵸? 무장한 군인이 민간인을 통제하는 시대야. 굉장히 무섭겠죠. 그쵸? 그래서 요 시기의 특징, 경찰, 군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제복을 입고 있지. 그래서 뭔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를 압박하는 그런 시기가 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수업을 듣다가 졸았어.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칼을 쾅 빼갖고 칭! 너 이 새끼 잤어? 뭐 이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애들한테도 벌써 이 강압적인 분위기를 학생 때부터 학습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학생 때부터 아주 그냥 우리는 식민지 백성이다, 이런 거를 학교에서부터 심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뭐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이런 무서운 분위기를 어떤 강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시대였다. 그래서 요때 나오는 법령 중에 조선 태형령이라는 것도 있고 범죄 즉결례라는 이런 법령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태라는 거는 이 곤장 때리는 거 있죠. 옛날에 엉덩이 때리는 그걸 태형이라고 불렀거든. 그 벌을. 그래서 조선 태형령은 그냥 일본 군인 경찰이 조선 사람들 언제든지 때릴 수 있다. 그런 그 법령이고 범죄 즉결례라는 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을 할 수 있는 법령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나가다가 뭐 담배꽁초를 버렸어. 예를 들면 그러면 원래 같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한테 적발당하고 그럼 경찰이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법원에다가 야,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사가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아서 내가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이거는 재판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너 잘못했네? 바로 처분. 그러니까 지나가는 헌병경찰을 보기만 해도 맞거나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알아서 수그리고 다녔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법령들이 우리를 굉장히 압박하는 일기의 어떤 무단통치의 상징과 같은 그런 법령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그냥 무조건 다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언론의 자유 당연히 없고요. 뭐 집회의 자유, 출판의 자유, 네, 이런 거 없습니다. 네. 계엄령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다 안 된대 그냥. 다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때 조선교육령이라는 것도 1차 조선교육령이 발표가 됩니다. 이 1차 조선교육령의 내용은 뭐냐면 고등교육을 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보통교육, 그 다음에 실질적인 업무에 필요한 실업교육, 이런 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등교육을 시키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이 고등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돼? 고등적 사고를 하게 되지. 이 상황이 현재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되는 지식인들은 일제한테 어떤 행동을 하겠어요? 저항하는 행동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을 못하게 고등교육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게 뭐예요? 보통교육. 아주 기초적인 그냥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조선 백성들은 다 일제가 나중에 가서 노동시킬 거니까 노동에 필요한 내가 공장에서 일하고 농장에서 불임당할 때 필요한 그런 실질적인 교육들 그런 것만 하겠다는 거야. 즉 우리 완전 그냥 식민지 백성으로 완전 그 1차 노동자로 키우겠다는 거죠. 이게 조선 교육령이에요. 1차 조선 교육령.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애들 중에 그런 얘기 하는 애들 있잖아. 선생님 미적분 막 이런 거 굳이 어려운 수학 배워야 되나요? 그냥 살 때 덧셈 뺄셈 나눗셈 고셈만 할 수 있으면 이 사회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지 않나요? 그런 것만 배우면 안 되나? 어려운 수학 왜 배우죠? 라고 하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그냥 자발적으로 1차 조선교육령을 받겠다는 애들이죠. 그죠? 여러분 고등교육을 거부하는 친구들 명심하세요. 바보 됩니다. 네? 식민지 백성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우리는 고등교육을 받아야지. 그래야지 지배당하지 않고 똑똑하게 똑바로 나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교육 추구하는 애들이 있어요. 스스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요거 첫 페이지 내용 선생님이 쭉 설명해 드렸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내용을 보면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걸 일제가 실시하게 됩니다. 토지조사 사업. 그래서 1910년에 토지조사령을 통해서 토지를 조사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국가가 정부가 토지 소유자
확인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A라는 사람이 있어. 정부는 이 A라는 사람이 토지를 얼마 갖고 있냐,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이냐를 정부는 확인해요. 확인하는 이유는 뭐죠? 그냥 알기 위해서요. 아, 너 땅이 뭐 1000평 있구나. 알았어. 여기서 끝? 정부가 그냥 그걸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죠. 정부는 왜 그 사람의 재산을 조사해요? 그렇지? 세금을 거두려고요. 그렇지? 그래서 정부가 토지 소유자를 확인하는 이유는 이 사람을 통해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우리나라의 정부가 뭐야? 얘네지. 그쵸? 그래서 총독부가 토지조사 사업을 한 이유는 뭐냐? 돈이죠, 돈. 식민지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있을 거예요. 이 비용을 마련하려면 저런 행동을 해야겠지. 그래서 숨겨놨던 토지들 이런 거 찾아내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았어요. 예를 들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쌤 손씨인데 우리 손씨 가문이 가지고 있던 땅이야. 그러면 이걸 총독부가 가서 야, 이거 뭐 소유자 누구야? 이거 우리 가문 땅인데요. 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딱 한 명 누구야? 없어? 소유없네? 그러면 이제 총독부가 가져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소유가 불분명한 땅 또는 막 이제 종중이라고 하는데 우리 뭐 어떤 가문이 가지고 있던 땅 이런 것들 막 다 총독부가 강제로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총독부가 이런 땅들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총독부는 정부잖아. 정부가 어떤 땅을 가지고 정부가 직접 경작할 수는 없으니까 이 땅들을 어떻게 일본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싼 값에. 그런 역할을 대신했던 회사가 누구냐면 동양척식 주식회사예요. 그래서 동척은 어떤 일을 하냐면 총독부로부터 위임받은 어떤 이 토지 관련 사무들을 하는 애들이었지. 척이라는 건 개척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식하다, 옮겨 심다라는 뜻이요. 그래서 조선의 이 농지들을 개척해서 일본의 농업인들을 이식해서 여기를 일본이 우리나라의 농업을 장악하겠다, 그런 일을 하는 회사다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요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토지 소유자 그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토지 조사 사업의 결론은 어떻게 됐냐? 이거의 결론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인 농업 이민이 증가했다. 일본인 지주도 많아졌다. 일본인 지주들은 옛날에 내가 어떤 조선의 소장농이었어. 옛날에 조선 주인하고 내가 관계가 좋았어. 조선인 지주랑 내가 만약에 관계가 좋았어. 그래서 이 조선인 지주가 이 소장농 자기 땅이 없어서 이제 좀 불안할 텐데 그냥 내 땅에서 앞으로 오래오래 소작해. 정해진 그 땅값만 지대만 잘 지불하면 내가 뭐 딴 사람한테 너 막 땅 옮겨주고 그러지 않을게. 그냥 너랑 나랑 약간 무기계약처럼 우리 잘 지내보자. 요런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근데 새로운 일본인 지주가 왔어. 그럼 일본인 지주들은 그 이전의 관행들 이런 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짧은 계약, 뭐 일단 2년 해보세요 한 다음에 뭐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일본인 지주가 많아지고 이게 우리나라 소장농들의 어떤 그 지위가 굉장히 불안정해졌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내가 약간 일종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무기계약직이었어. 뭐 정규직은 아니지만 계약직이긴 하지만 이 회사를 마음 놓고 오래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 근데 회사 주인이 바뀌었는데 회사 주인이 갑자기 2년짜리 계약직으로 날 전락시킨 거야.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얘네 지위가 되게 불안정해졌고, 그래서 교과서 표현으로 보면 기한부 계약 소장농이 되기도 하고, 이거는 그나마 운이 좋은 경우고, 일본인 지주가 나 너한테 주기 싫어해서 그냥 이 자기의 소작지를 잃어버리는 소장농들도 많았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소작지를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경작할 땅이 없으니까 그냥 해외로 이제 이주하거나 아니면 화전민이라고 해서 땅에서 이제 산에서 막 그 불태워가지고 임야를 막 불태워서 거기서 농사짓는 아주 굉장히 영세한 그런 화전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작농들이 굉장히 또 힘들어졌고 또 이 과정에서 총독부 소유 또는 일본인 소유 토지가 많아졌다. 뭐 이런 결과들이 되겠죠. 즉 한마디로 표현하면 토지조사 사업으로 우리의 농업이 일본에 장악되게 되었다라는 슬픈 현실. 자, 이런 현실이 또 일어나지 않으려면 나라가 강해야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회사령이에요. 자, 회사령도 1910년대 때 있었던 일이죠. 자, 이 회사령은 뭐냐면 총독이 회사를 설립할 때 허가를 해준다. 아까는 일본이 우리의 농업을 먹으려고 왔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의 상업을 먹으려고 하는 거죠. 자, 총독 입장에서 우리나라 조선인들이 세운 회사가 잘 굴러가길 원할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이미 이 우리나라에는 조선인들이 세운 회사들이 있었을까? 근데 새롭게 이제 일본인들이 와서 장악을 하고 싶어. 그럼 이럴 때는 일본인들의 어떤 상업 자본이라든가 일본인 회사의 어떤 이 금융 생태계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이 상업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일본인 회사가 좀 부족했을 수 있지 않아? 그럼 이럴 때는 총독이 어떻게 해주는 거야? 일종의 보호주의를 발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총독이 일본인들의 회사는 설립을 쉽게 해주고, 그치? 일본인 회사는 이 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장려해주고, 조선인들이 회사 설립하려고 하면 자꾸 막고, 그리고 또 총독 명령으로 회사를 해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총독이 그냥 대놓고 일본인 회사를 키워주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회사령입니다. 그래서 회사령을 통해서 일본 자본의 성장을 돕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 뭐랄까 조선 자본의 어떤 성장을 축소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회사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과 일본인들의 자본이 우리나라 이 상업계에서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가 결론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여러분 뭐가 나와요? 국외 또 국내 독립운동 요 파트가 나오게 됩니다. 요 파트는 선생님이 잠깐 끊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